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는 한 차례 쉬어갔습니다. 크게 쉬었던 것은 아니고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 자, 이로써 8월 증시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월간 기준으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월간 기준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제 지난 8월은 나스닥이 4% 올라서 기술주 강세가 펼쳐졌습니다. 시장을 좋게 보는 전문가들은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면서 특히 UBS에서는 이제 내년에 S&P 500 지수의 전망을 5,000선까지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모든 RB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편에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약 10%가량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IB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부는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제 9월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9월 시장은 1년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지 못한 장으로 또 여겨지고 있는 그런 과거의 통계도 있기 때문에 약간 긴장은 됩니다만 어쨌든 과거의 어떤 통계가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 시장을 맞이해야 될 텐데 지난 밤 사이 8월의 마지막 장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채린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장 거래 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확인하셨다시피 3대 지수는 일제히 조금씩 빠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잘 올라줬던 만큼 하루쯤은 살짝 쉬어간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소폭씩 빠졌지만 월간 단위로는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는 이달까지 7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2017년 12월 이후로는 최장기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증시의 향방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나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고용지표가 둔화하게 될 경우 테이퍼링 시점이 연말로 비교적 늦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는 한편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게 될 경우 테이퍼링 시점 역시 예상보다는 빨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한 가지 경제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인데요.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오늘 연율 18.6% 상승을 가리키면서 전달의 16%보다도 오름폭이 확대된 결과였고요. 또 오늘 발표된 이 수치는 S&P 코어로즈 케이스실러가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는 0.4%대 하락한 산업과 자재, 기술을 필두로 총 8개 업종이 약세를 기록했고요. 반면 커뮤니케이션과 부동산이 0.4%대 오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줬습니다. 가장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 몇 가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줌비디오부터 볼 텐데요. 전일 실적을 발표한 이후 오늘장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EPS와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좋게 발표가 됐고 거기다가 올해 연간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의 증가세가 2분기 들어서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투자자들은 더욱이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주가는 16%가량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금융섹터 내에서는 웰스파고를 좀 봐야겠습니다. 5년 전에 유령계좌 스캔들로 위기를 맞은 바가 있었던 웰스파고인데 현재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보상의 진척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향후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겠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오늘장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현재는 45.7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볼 텐데요. 유가는 화요일장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루이지애나 일대의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고 또 멕시코만의 정제 활동이 일시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고요.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 1%대의 하락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의 상대적인 약세에 맞서서 금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고용보고서 결과를 대기하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금 가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0.3% 가까운 상승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추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부터가 역사는 반복되지만 점점점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가 아니고 네. 역사는 반복되지만 좀 네. 여지를 남겨둔 그런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는데 금융시장의 역사는 분명히 좀 반복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역사가 반복이 됐던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8월장이 끝나는 오늘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는 9월이 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던 달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올해는 다를까 하는 데에 대한 좀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펀드 스트레트에 따르면요. 지난 1928년 이후에 9월의 평균적인 증시 상승률이 마이너스 0.1%였다라고 하고요. 상승 확률도 46%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인 LPL 파이낸셜에 따르더라도 9월에는 1950년 이후 그리고 최근 20년, 최근 10년 그리고 대선 다음에 모두 이렇게 집계 기간을 다양하게 봐도 모두 9월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코로나19 저점에서 증시가 가파르게 반등을 했지만은 9월에 10% 정도 조정이 나왔던 바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일부 걱정 분위기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은 펀드 스트레스에서는 오히려 역사적인 또 데이터를 봤을 때 상반기에 증시 성적이 좋았을 때는 9월도 문제 없었다라는 점에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8년 이후에 상반기에 S&P 500 지수가 최소 13%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네. 참고로 올해 한 15% 정도 상반기에 상승을 했었죠. 그때는 9월에 평균적으로 1.4% 추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67%의 상승 확률이 나왔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8월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네. 달이에요. 근데 이렇게 8월에도 상승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역사는 반복되지만이라는 좀 여지를 두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8월장 마감도 이제 7개월 연속 상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연속 랠리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7개월 연속 상승을 했을 때 네네. 역사적 데이터는 어땠냐를 좀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 이후에 실제로 S&P 500 지수가 전고점 대비해서 5% 조정도 없었죠. 그리고 3월 이후에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7개월 연속 상승장이다 보니까 이제 좀 피로감이 쌓일 듯한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개월간 상승장이 이어졌을 때는 과거에 어땠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PL 파이낸셜에 따르면요. 지난 1950년 이후 7개월 이상의 연속 상승이 나왔을 때 이후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가 4.1% 그리고 6달 동안도 7.9% 그리고 1년 동안도 9.5% 추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후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 확률도 14차례 가운데 13번 거의 모두 상승을 했음에 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뭐 다양한 역사적인 네네. 데이터를 참고를 하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전문가들은 추세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9월이 끝나는 시점에 과연 이 자리를 통해서 역사는 반복됐다가 될지 아니면 역사는 반복된다지만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역사는 반복된다지만이라는 말로 이번 9월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5천이라면서 UBS의 모습이 나오죠. UBS에서 내년 S&P 500 지수가 5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S&P 500이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올랐죠. 엄청난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UBS에서는 이 강세장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목표치를 5천으로 제시한 거고요. 자,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누가 뭐래도 기업 실적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수는 이제 크게 반등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해서 UBS의 표현에 따르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올 초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기업 실적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약 30%다 높아져서 더 이상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두 번째 이유로 꼽은 것이 바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연준을 꼽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연준은 테이퍼 텐트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에 신중하고 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시장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로 꼽았고요. 세 번째가 경제 정상화는 지속되고 있다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게 심각한 차질을 빚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지난주 7월 1일 처음으로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제로를 기록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심각한 차질은 결국은 극복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중대한 이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UBS의 전망입니다. 물론 UBS의 전망만 보면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지만 월가 IB들이 모두 동의하는 바는 아닌데요. 단적으로 보더라도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 최근 반복적으로 시장은 10%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비치고 있어서 참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조정 나올 수 있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그렇다면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IB들이 뭐 나름의 로직을 갖고 목표 주가를 내지만은 이런 부분은 뭐 후행적인 측면도 있고 저희가 뭐 걸러들어야 할 네네. 필요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간에 월가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IB들은 추세가 지속된다는 쪽에 좀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LPL 파이낸셜 측에서 약세론 쪽의 논리를 하나하나 좀 반박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 처음 8개월이 좋으면은 증시가 연말까지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익 성장 모멘텀이 착시이다라는 그런 지적에도 2021년 EPS가 20년 대비해서 많이 성장한 것은 맞다. 그거는 이제 팬데믹의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은 19년 대비해서도 EPS가 26%나 증가했음에 주목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 모멘텀의 둔화를 의미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기 민감주가 단기적으로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면서 장기적인 추세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로 테이퍼 텐트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에도 연준이 시장과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통화정책 완전 정상화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바이든 행정부의 어젠다가 증시의 악재다라는 지적에도 사실 정책과 증시 성적 간의 연관성은 적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약세론도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좀 반박을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수의 목표치를 딱 찍어서 그걸 언제 달성할 거냐 이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세는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약간은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는 무엇일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33%인데 버진 갤럭틱의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이날 한 10% 가깝게 급등을 했는데요. 네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숫자 33% 또는 이제 33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날 제프리스가 버진 갤럭틱에 대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 선도자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근데 이제 제시한 목표 주가가 또 33달러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33%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친 것이라고 하고요. 네. 제프리스는 또 자체적으로 순자산 이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3분의 1, 그러니까 33% 정도가 우주여행에 관심을 보였으며 20%는 자신의 자산의 5% 정도를 우주여행에 지출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라고 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프리스 측에서 생각한 우주여행의 미래 수요는 1,200억 달러 규모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버진 갤럭틱이 오는 2030년에는 660편 정도의 우주선을 운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공편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매출도 17억 달러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수십억대 자산가들을 조사해 보니까
나는 충분히 돈 내고 우주여행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버진 갤럭틱은 워낙 월가에서도 참 이견이 분분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IB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 좀 이견이 심한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투자 의견이 어떻게 바뀌느냐, 또 뉴스 플로우가 어떠느냐 이런가에 따라서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트릿 인사이더라는 웹사이트 집계에 따르면은 매수 의견이 5개지만은 중립 의견도 여전히 6개고요. 매도 의견도 2개로 나타나면서 월가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른 IB가 내놓은 투자 의견을 보더라도 좀 엇갈리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목표 주가를 기존의 41달러에서 25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우주선을 유지 보수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계획이 이른 시점에 나왔고 그리고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상업용 우주여행 시점 역시도 내년 3분기 정도로 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주선 개선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디테일 또 경영진의 관련 코멘트들이 좀 부족해서 시장이 이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상업비행 성공, 그러니까 올해 상업비행 성공을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버진 갤럭틱이 우리는 다음번 시험비행 언제 있을 겁니다를 얘기를 안 해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올해 시험비행이 약 3차례 정도 남아 있다라고 분석을 했었지만 버진 갤럭틱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니까 저는 뭐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또 이제 그 비행기 모선에 개선 작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들이 얘기한 거가 아니라 이제 분석가들에 의해서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과의 소통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사실 버진 갤럭틱은 요즘에 좀 더 안 좋은 그런 움직임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이렇게 그 분석가들이 가끔가다 애널리스트들이 가끔가다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33% 업사이드 하면서 33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하잖아요. 라임인 것 같아요. 라임 같은 건데 예전에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 3월 3일까지 S&P 500 3,300 간다고 전망했던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것처럼 약간 그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석가 분들도 사실 자신들이 널리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슈가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내뱉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제가 그렇게 썩 달갑게 받아들여지지는 그런 않는 분석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버진 갤럭틱 굉장히 이견 많은데 또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버진 갤럭틱 뉴스 나올 때마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리오프닝의 역풍이 너무 세네 라는 게 다음 키워드입니다. 자, 바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주가가 크게 내려앉기 시작하더니 본장에서 더 큰 이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자, 실적 자체보다는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한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크게 악재로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줌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지난 밤 사이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리오프닝의 역풍을 그대로 맞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본장에서의 주가 하락폭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다시 휴가와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고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팬데믹 때는 줌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만났지만 이제는 실제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줌의 사용량이 소비자층에서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줌의 주가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은 줌의 성장 가능성에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에서는 줌은 미래에 막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줌의 성장률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 시장이 여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줌은 분명히 팬데믹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결국 업무 협업 소프트웨어로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리오프닝의 역풍은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이브리드 워킹 시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기도 한 것이 바로 줌이기 때문에 이 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자, 줌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분명히 이제 이번 실적 발표가 어떤 뭐 장기적인 시각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이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그리고 주가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용을 해주셨지만은 JP모건에서 이제 중립 의견과 목표 주가 385달러를 유지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미래 성장성은 좋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좀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장이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티페 같은 기관에서도 보유 의견을 유지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35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영향 등을 감안해서 와이어와의 실적 비교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터프 컴프스라고 뭐 현지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좀 기저효과, 기고효과를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정확한 실적의 성장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줌 폰에 대한 유저 수가 굉장히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긍정 요소는 남아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2019년 실적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그럼 2021년 괜찮습니까가 비교가 되는데 줌은 워낙 2020년에 많은 성장을 이뤄내다 보니까 2019년과 21년을 비교할 수 없어서 좀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실적이 사실은 컨센서스를 다 상회를 했죠. 네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집중한 숫자는 제가 뭐 정확한 숫자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최근에 몇 분기간의 이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YOY 기준으로 191에서 이제 전분기에는 54로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가이던스에 따르면은 당분기에는 한 30 몇 %, 네네. 이렇게 둔화한 하는 것에 시장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다른 IT 서비스 기업들을 보더라도 YOY 기준으로 매출이 30%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고성장이고 네네. 고퍼를 받을 만한 그런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베어드 같은 IB에서는 이번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좀 매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추천을 하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다른 어떤 화상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선명하고 소리도 잘 들리기 때문에 분명히 하이브리드 워킹 시대에도 많이 활용이 될 거거든요. 다만 시장은 워낙 큰 기대를 했던 것에서 이제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지난 밤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